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기적입니다. 28년간 전 세계 전쟁터를 누빈 CNN 종군 기자 에밀리 스티븐스의 이 한마디에 미 국방부 펜타곤 회의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요격률 70%의 벽을 넘지 못해 패닉에 빠졌던 그날 밤 137발이라는 유례없는 미사일 소나기가 아부다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강대국들의 방어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수만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견디면 다행인 의료 복제품일 뿐이지. 기득권 방산 카르텔의 핵심 인물 토마스 블랙우드는 호웃음을 치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137발 중 132발 격추, 요격률 96.4%라는 신의 영역을 기록하며 아부다비를 지켜낸 정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적이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왼손으로 시작된 집념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도 포기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것일까요? 왜 전 세계 대령들이 지금 한국 엔지니어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티븐스입니다. CNN에서 25년 동안 전 세계의 화약고를 누비며 전쟁의 참상을 기록해온 종군 기자죠. 지금 제 앞에는 30살 무렵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주워온 낡은 탄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금속의 감촉을 느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건 오직 검증된 힘뿐이라고 말이죠.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 속 세상은 전혀 딴판이에요. 최근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천궁 2호를 줄지어 도입한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코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방공 시스템을 한국이 만든다니 믿기지 않았죠. 동료 기자인 마크가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묻더군요. 에밀리, 이번 중동 특집 기사 방향은 잡았어? 한국 무기가 아주 돌풍이라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낡은 뷰파인더를 만졌습니다. 마크, 무기는 패션이 아니야. 실전 데이터도 없는 복제품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얼마나 버티겠어. 이번 취재의 목적은 명확해. 그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실체를 보여주는 거지.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한국 방사는 그저 미국 기술을 적당히 베껴 만든 겉만 번지르르한 이류 상품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아랍에미리트로 떠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을 걸고 이 거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말입니다. 항공권과 취재 수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의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본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오더군요. 아부다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죠.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막히는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공항 기빈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UAE 대통령 안보보좌관인 오마르였습니다. 60살이 넘은 노련한 정치가답게 품위 있는 미소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여쭤보죠. 검증도 안 된 한국 무기에 UAE의 안보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미국 무기보다 싸서인가요? 제 무례할 정도로 직설적인 질문에 오마르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기지 한쪽에 배치된 천궁 2호 포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36살의 젊은 한국 엔지니어 박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띠약볕 아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탄 채 레이더 설비를 점검하고 있더군요. 오마르가 저를 박준에게 소개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기자,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산 거죠. 한국인들은 그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이할 정도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으로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야 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다가가자 그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장비에서 눈을 떼지 않더군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지금 모래 폭풍 예보가 있어서 고정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어지면 시스템 응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무기를 다루는 태도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술자가 자신의 장비를 아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박준에게서는 단순한 애착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기계 덩어리에 자신의 영혼이라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박준의 등을 바라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과도한 결벽증에 가까운 정비 태도, 실전 경험 부족을 꼼꼼함으로 메우려는 듯 보임. 하지만 제 펜 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들만이 보여주는 그 특유의 단단함이 제 25년 기자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오마르 보좌관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속의 무게라니. 무기는 파괴력이 전부 아닌가요? 저는 창밖으로 지는 붉은 태양을 보며 다음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사 초안을 잡기 시작했죠. 제목은 중동의 방공망.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의 운명을 맡기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천궁 2호의 재원표를 훑으며 패트리어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골라냈습니다. 실전 기록 없음, 운영 안정성 미확인,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제 문장 사이사이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미 국방부 산하 방산협력국의 고위 관료이자 제 오랜 정보원인 토마스 블랙우드였습니다. 62살의 노련한 그는 전형적인 워싱턴의 기득권층이죠. 에밀리, 중동은 좀 어때? 한국 애들 장난감 보느라 고생이 많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한참 동안 패트리어트의 우수성을 늘어놓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 말이야. 방향 잘 잡고 있지? 패트리어트의 신뢰성을 부각해야 해. 그래야 CNN의 품격에도 맞고 자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한국사는 그냥 적당히 엑스트라로 처리해두라고. 조만간 재미있는 소식이 있을 테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 무기 카르텔이 한국의 약진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 권력의 프레임 안에서 기사를 쓰는 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니까요. 저는 블랙우드에게 알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호텔 방 안의 텔레비전에서는 이란의 핵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창밖의 아부다비 도심은 평화롭기만 했지만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 팀장이 사막 한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장비를 닦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블랙우드의 고압적인 목소리와 박준의 거친 손마디가 머릿속에서 교차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진실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지 감상적인 태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사 작성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도시 전역을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호텔방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습 경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길고 날카로운 음향이 도시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방탄복을 챙겨 입고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공포에 질린 투숙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마르 보좌관이 보낸 검은색 차량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운전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100발 넘게 아부다비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수많은 불줄기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악마의 손짓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는 제가 이라크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영공작전 지휘소에 도착하자 팽팽한 긴장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화면에는 빨간색 점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아부다비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포하 전술이었습니다. 수많은 드론으로 방어망을 교란하고 그 틈에 탄도미사일을 꽂아 넣는 잔인하고도 영악한 전법이었죠. 지휘소 한복판에서 박준 팀장이 헤드셋을 쓴 채 대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쏘아보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죠. 레이더 사각지대 확인해. 3번. 포대, 교전 통제권 넘겨받는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장선다. 그의 목소리는 지휘소 전체를 울릴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박준에게 맞췄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전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천궁 2호가 이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짊어지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속의 빨간 점들이 아부다비 영공 경계선에 닿는 순간 지휘소 스피커를 통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천궁 2호, 교전 개시. 지휘소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의 빨간 점들은 거대한 악마의 군단처럼 아부다비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죠.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블랙우드였습니다. 에밀리, 지금 당장 패트리어트 쪽 화면만 찍어. 한국 애들 장비는 곧 먹통이 될 테니까. 그 무능한 장면을 담으란 말이야. 내 말 명심해.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블랙우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기록할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지만 이란의 교묘한 저고도 드론 공격에 레이더가 혼선을 일으키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반면 박준 팀장이 지휘하는 천궁 2호 포대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그의 눈은 수만 가지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어내려갔습니다. 드론무리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궤적부터 잡아! 다기능 레이더, 출력 최대로.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박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기술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 넣는 수호자의 눈이었습니다. 오마르 보좌관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기자. 당신의 카메라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살리고 있는 진실입니까? 그 질문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25년 동안 진실만을 보도하겠다고 맹세했던 제 자부심이 요동쳤습니다. 블랙우드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방향 어기면 네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그 순간 지휘소 외부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밤하늘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천궁 2호에서 발사된 첫 번째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우드의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카메라 렌즈를 천궁 2호의 교전 화면과 박준의 얼굴로 고정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제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준이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전포대, 동시 다목표, 교전 실시! 그 외침과 함께 지휘소의 모든 화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우드의 최후 통첩 같던 메시지가 화면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CNN 본사와의 위성 생중계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짜릿한 도박이었죠. 제 앞에 모니터에는 천궁 2호의 교전 통제 컴퓨터가 뿜어내는 기하학적인 궤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표적이 한꺼번에 날아드는데도
시스템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요격 우선순위를 계산해내더군요. 제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부다비 지휘소입니다. 이란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만 UAE의 하늘은 지금 한국이 만든 강철의 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 외침과 함께 화면 속에서 녹색 원들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을 의미하는 신호였죠. 10발, 30발, 70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지휘소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준 팀장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5번, 포대. 적어도 드론물이 진입한다. 파편 신관, 설정 확인해. 그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지휘소 외부에서는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요격된 미사일들의 파편으로 불꽃놀이처럼 번쩍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박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놓친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탄도미사일 한 발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지휘소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그 일촉즉발의 순간 천궁 2호의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공중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측투력 제어 기술이라는 제 제원표에서는 검증 안됨이라고 적었던 바로 그 기술이 제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상의 빨간 점이 사라지자 현지 군인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이류 복제품이라 비하했던 그 기계. 덩어리가 지금 수백만 명의 아부다비 시민을 실시간으로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박준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필사적인 수호의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데스크에서는 블랙우드의 압박 때문인지 계속해서 통신을 끊으라는 신호가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목격해야 할 진실은 거대 방산 기업의 로비 장부가 아니라 이 사막의 밤하늘을 지키는 한국의 기술력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빠른 신호들이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2차 파상 공세였습니다. 이란의 2차 공격은 1차 때보다 훨씬 지독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면에 바짝붙어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들이 섞여 있었죠. 지휘소 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준 팀장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비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격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그 치열한 사투가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마지막 빨간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 지휘소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저는 지휘소 구석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괜찮으세요? 요격률이 거의 100%입니다. 대단한 성공이에요. 제 위로 섞인 말에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이 미사일 한 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버지들이 전쟁의 재더미 위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연구원들이 사비를 털고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코피를 쏟으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스템 모니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달래는 것 같았죠. 오늘 우리가 쏜 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우리 같은 가난과 전쟁의 눈물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처절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서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가 평생 써온 수천 통의 기사보다도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 뒤에는 차가운 부품의 조합이 아닌 한 민족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수호의 한이 서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준은 기술자가 아니라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수호자였습니다. 저는 박준의 거친 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름때와 흉터로 가득한 그 손이야말로 천궁 2호라는 무기의 진정한 엔진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편견의 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준에게 제 취재용 생수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킨 건 이 도시만이 아니에요. 제 기자로서의 양심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사를 나누던 그때 지휘소 입구에서 거칠게 문을 열고 한 무리의 군복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측 연락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 문을 연 것은 김진호 박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죠. 자문관님,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현무 A의 최종 동시 타격 시험이 몇 시간 뒤에 열립니다. 이걸 보셔야 자문관님의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강원도 깊은 산속의 비공개 사격 통제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속에는 가상의 적진 지하 요새가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동시 타격 시스템 가동합니다. 5발 숨차 발사. 관제병의 구령과 함께 멀리 떨어진 기지에서 현무마들 5발이 차례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에다는 숨을 죽이고 레이더 궤적을 지켜봤죠. 미사일들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목표 지점을 향해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0.1초의 오차도 없이 5발이 동일한 지점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소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리터 규모 7급 지진 감지되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자 모니터 속의 산 하나가 마치 모래성처럼 주저앉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강암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적의 벙커는 파괴되는 것을 넘어 아예 지형의 일부로 매몰되어 버렸죠. 핵무기 없이도 지각 변동을 일으켜 목표를 소멸시킨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야. 미국도 해내지 못한 지각 변동 타격 시스템이라니. 제 외침에 연구소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은 퇴직을 앞둔 노연구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눈물은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방패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우위보다 무서운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집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타격 데이터를 개인 위성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펜타곤의 서버는 차단되었지만 저만의 비밀 클라우드는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오스틴 장관님도 고집을 꺾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김진호 박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자문관님, 방금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자문관님의 보안 등급이 위험으로 격상되었고 공항에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김 박사의 손을 잡고 통제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어두운 숲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원도의 숲길을 헤치며 공항이 아닌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펜타곤에서 20여 년을 충성해온 저를 그들은 단 며칠 만에 반역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토마스 블랙의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펜타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은 그들의 무기 수출 시장을 위협하는 눈엣가시였던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인천공항 근처의 은신처에서 저는 한국 국방부의 도움으로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았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토마스가 보낸 사설 요원들이 벌써 서울 시내 호텔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소윤 협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입구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을 훑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지하철을 이용해 펜타곤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제 국방부 출입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을 테니 이제는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메일함에는 토마스 블랙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단, 아직 늦지 않았어. 한국에서 본 데이터를 폐기하고 기술 전용 의혹 보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너는 영웅으로 복귀할 수 있어. 거절하면 네 명예는 물론 가족의 안위도 보장 못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명예를 믿기로 진실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저는 토마스의 협박 메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진 현무호의 모든 타격,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쌓아온 분석관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아버지에 대한 약부였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오스틴 국방장관의 직속 보좌관이자 제 오랜 친구인 마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크, 나야. 지금 펜타곤 내부가 조작된 정보로 오염됐어. 장관님께 직접 보고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 제발. 마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단, 토마스가 이미 내 계좌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선수를 쳤어. 조작된 증거겠지만 지금 펜타곤은 너를 간첩으로 보고 있어. 장관님께 접근하는 건 자살행위야.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에 비 내리는 워싱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적들은 이미 제 목을 죄어오고 있었고 저는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모텔방의 커튼 틈새로 보이는 밤거리에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블랙이 고용한 사설 보안업체 요원들이 제 위치를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죠. 저는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급히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지금은 추위보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이모네 집으로 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빠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사라.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단다. 저는 펜타곤 근처의 지하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봐두었던 곳이었죠. 먼지 가득한 창고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정보국 지인들에게 동시에 발송하려는 계획이었죠. 진실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펜타곤도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접속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렸습니다. 전파 차단기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창고 문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내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단 밀러. 도망갈 곳은 없다. 얌전히 데이터를 내놓고 협조해.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다. 토마스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을 더럽히며 제 목을 쪼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주신 한국전 참전 기념 코인을 꽉 쥐었습니다. 그 코인 안에는 김진호 박사가 몰래 심어둔 마이크로칩이 있었습니다.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초소형 무선 송신 장치였죠. 하지만 이걸 작동시키려면 펜타곤 내부에 강력한 수신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즉 저는 적들이 가득한 펜타곤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제게는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을 훔쳐 입고 얼굴에 검은 때를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직전 쓰레기 수거 차량이 펜타곤의 지하 하역장으로 진입하는 틈을 타 차량 밑바닥에 매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한국의 산악지대를 누비셨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드디어 차량이 펜타곤의 3중 검문을 통과해 지하 하역장에 멈춰섰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 간신히 펜타곤 대회의실 근처에 도달했을 때 비공개 청문회는 이미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토마스 블랙이 오스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죠. 에단 밀러는 한국의 로비 자금에 매수되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한국의 현무호는
우리 미국의 핵심 엔진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한 가짜일 뿐입니다. 토마스는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장성들은 실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제 오랜 동료들조차 에단이 그럴 줄 몰랐다 며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가 단 몇 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노트북은 이미 추적당해 원격으로 초기화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오직 작은 코인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이 작은 칩 하나로 저 거대한 거짓말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절망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손이었죠. 오스틴 장관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견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무기 개발, 제지안과 에단 밀러에 대한 반역죄 체포영장 발부를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지켜야 할 진실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죠. 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좀비병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그들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토마스 블랙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장관님, 그 서류는 모두 가짜입니다. 제가 가져온 진짜 증거를 봐주십시오. 제 외침은 텅 빈 청문회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짓눌렀을 때 저는 주머니 속 코인이 바닥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펜타곤 지하의 임시 구금실로 끌려온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토마스 블랙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나타나 철창 너머에서 비웃더군요. 에단, 가련하군. 네가 지키려던 그 데이터는 이미 폐기됐어. 이제 넌 미국을 배신한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서명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는 대답 대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죠. 손끝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에단, 옳은 길을 가는 건 항상 외로운 법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그 작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홀로 적군을 마주했을 때 느끼셨을 그 고독과 두려움을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으셨죠. 지켜야 할 가치가 목숨보다 귀했으니까요. 저는 제 안의 두려움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위대한 진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과물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더듬어 아까 보안 요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옷깃 사이에 끼어 있었더군요. 이 안에는 김진호 박사가 목숨처럼 아꼈던 현무우의 최종 타격 영상과 설계 원천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저는 기밀 유출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한국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미국의 안보 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제 삶을 제물로 삼아 진실의 촛불을 켜기로 말입니다. 마침 구금실의 문이 열리고 저를 청문회장으로 다시 압송하려는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서며 코인을 입안에 숨겼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청문회장에 선 제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과 흥크러진 머리, 얼굴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님. 분석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요청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 블랙이 다급하게 가로막으려 했지만 장관의 서슬퍼런 눈길에 입을 다물었죠. 저는 입안에서 코인을 꺼내 단상 위에 전용 단자에 꽂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기술을 훔친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화면 가득 현무가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플라즈마 불꽃을 일으키며 안반을 두부처럼 가르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데이터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우리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입니다. 이건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겪으며 직접 부딪혀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토마스 블랙의 얼굴이 사백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제재한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진 동맹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를 오만한 겁쟁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데이터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곁에 있던 기술 자문관에게 확인을 명령했습니다. 5분 같은 5초가 흐르고 자문관이 전율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독자 기술이 확실합니다. 우리도 구현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토마스 블랙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장관은 의사봉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단 밀러, 당신이 우리를 구했군.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워싱턴의 공기는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전략무기 협력을 전담하는 특수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미국의 대통령님이 나란히 서서 뉴 동맹 선언을 발표했죠. 한국의 현무원은 이제 미국의 위협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공동의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핵 없이 핵을 이긴 한국의 괴물, 미사일, 세계 질서를 바꾸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토마스 블랙과 그 일당들은 방산 비리와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진호 박사와 한소윤 협력관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딸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딸의 그 한마디에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 밑에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진실은 용기 있는 자의 손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올랐습니다. 펜타곤은 이제 한국을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분석관들이 제 방을 찾아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묻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분석해보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위해 다시 한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관이 아닌 오랜 친구로서 그들을 만나러 갈 차례였으니까요. 서울 국립현충원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저는 딸 사라의 손을 잡고 아버지 로버트와 그의 전우 윤상철 님이 함께 잠든 묘역 앞에 섰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묘비 앞에는 한소윤 협력관과 김진호 박사가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깊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뜨거운 유대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한국전 참전 코인을 꺼내 묘비 위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들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현무아이의 성공적인 배치를 축하하는 예우, 비행을 하며 하얀 구름 궤적을 남겼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사라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김진호 박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더군요. 에단,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우주입니다. 우리 같이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농담 섞인 제안에 우리 모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그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영역일 뿐이었죠. 저는 이제 이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역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 현충원의 전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보셨던 그 폐허는
이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강국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한소윤 협력관이 제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에단, 고마워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저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건 바로 당신들이니까요. 우리는 지는 해를 등지고 더 이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한국의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